정지행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방송에서는요, 저의 그런 프로필보다는 제가 새 아이의 엄마라는 게 더 여러분들께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큰애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늦둥이는 4살. 제가 41살에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강의 드려야 될 게 임신 중 몸매 관리 그리고 산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아이의 엄마인 저를 보니까 좀 제 말이 더 신뢰가 갈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딴 데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의 체험 그대로를 저희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탁상 공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임신 중 몸매 관리 이러면 이제 모든 여성들의 관심사죠. 저한테 찾아오는 그 아줌마들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래 봬도 아가씨 때는 40 몇 킬로밖에 안 나가서 바람 불면은 훅 날아갈 정도의 몸이었는데 아이 하나 날 때마다 10kg씩 쪄서 난 지금 애가 둘이고요. 체중이 그래서 60 몇 킬로입니다.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표준 아줌마예요. 절대 뚱뚱한 아줌마 아니에요. 제가 내년이면 그 비만하신 분을 20년째 보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환자분들 본 평균, 그러니까 아줌마들의 평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평균 아줌마에 속하는 나이예요. 왜냐면 저도 40대 이제 중반이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할 아줌마죠. 하지만 저는 그러기가 싫어서 이런 공부도 했고요. 기를 쓰고 여태까지 열심히 관리를 잘 했죠. 근데 이제 뭐 말은 기를 쓰고지만 그게 뭐 그렇게 기를 쓰고 할 만큼 힘든 건 아니고요. 편안하게 생활화가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실은 저는 날씬한 게 아니라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그다지 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20대는 날씬하다가 30대, 40대가 되면서 많이 뿔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저는 저희 동창이나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살 빠졌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빠졌거든요. 20대, 30대보다 나이살이 불어서 체중은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왜 말랐냐, 살이 빠졌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제가 빠진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람들이 많이 찐 거죠. 관리 소홀, 사용자 부주의로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면 실은 여자들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임신 중이에요. 임신 때는 그냥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원을 풀듯이 자기가 다 스트레스 해소해놓고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는 애들 핑계 대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미스 때나 결혼할 때는 예쁘려고 다이어트하고 먹고 싶어도 참고 줄이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여자들, 아줌마들 보면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일단은 허리띠가 하나가 풀어져요. 왜 풀어지냐면 일단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랑 이제 퇴근한 다음에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이러면서 이제 밤에 뭔가 술도 조금씩 먹게 되고 먹는 것도 이제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신하기 전에 살짝 체중이 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이제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임신을 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 집중에다가 다들 사육을 시키죠. 먹어라 먹어라. 시어머니도 먹어라 먹어라. 아가 이거 먹어라 먹어라.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 먹어라 먹어라 얘기를 하고 남편도 맨날 뭘 사다 줄까 퇴근할 때마다 묻죠. 그러면 이제 그 임신한 여성은 태아가 원하는 걸 먹어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혹은 30여 년 동안 내가 참고 참았던 못 먹었던 것을 아이의 핑계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요, 그렇게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의 호르몬이 그 임신이 아닐 때와는 다르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살이 마구마구 찌게 돼 있어요. 살이 안 찌는 연예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아이 셋 난 지금의 상태가 양호한 저도 임신하면 마구마구 찌거든요. 절대 먹어서 찌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임신 중에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 다이어트라고 해서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필요한 영양분은 챙겨 먹고 과잉되면 나쁠 거는 오히려 덜 먹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면 오히려 저는 밥도 조금 적게 먹고 탄수화물은 조금 적게 먹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마구마구 늘어요. 물론 임신을 해서 체중이 느는 정도는요, 개인의 몸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임신해도 한 5, 6kg 느는 분도 있어요. 딱 태아 무게, 양수, 태반 무게. 원래 만삭대, 태반, 양수, 태아 무게 합치면 5kg에서 한 7, 8k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딱 느는 여성분들은 조금 흔하지 않아요. 간혹 있어요. 응?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10kg 늘면은 아주 양호한 거고 10kg에서 15kg를 보통 그 정도면은 뭐 괜찮은 정도로 보고요. 20kg가 이제 넘어가면 좀 이제 요주의 이제 경고를 하죠. 조심하시라고. 근데 임신 중에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면 마구 느는 게 표준이에요. 보통이에요. 안 느는 사람이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마구마구 느는 게 인체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임신 중에 살 하나도 안 찐 연예인들 보고 그 연예인 따라잡게 하면 완전히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내 몸을 망칠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연예인들 따라잡기는 하시면 안 돼요.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요. 산 후에는 더더구나 그래요. 최근에도 보니까 모 연예인이 아기 낳고 한 달 만에 예전 몸매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뭐 대서특필이 되고 인터넷마다 다 뜨고 뭐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요가를 했네 뭘 했네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사람 따라하다가는 다 몸 망가져요. 큰일 나요. 연예인들은 저도 곁에서 많이 보고 연예인들도 치료를 많이 해드렸지만 보통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분,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타고나길 스타일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먹어도 덜 찌는 것도 좀 있고요. 길이 자체가 달라요. 기럭지 자체가 다르고요. 이 통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기 따라잡으려면 가랭이 찢어지죠. 그래서 절대로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표본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 표본을 삼으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임신 중에는 그 호르몬의 분비나 이런 게 평상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마구마구 찐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내가 먹고 싶어도 조금 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려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본능에 맡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하도 한이 쌓여서, 한이 돼서, 진짜 다이어트가 정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연세 드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프니까. 체중이 늘면은 관절이 그 무게를 못 지탱해서 이제 관절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관절 때문에 살을 빼야 되는 거고, 젊은 사람은 예쁘게 보이려고 살을 빼는 거고, 그리고 여성들의 또 본능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저는 여성의 본능인 것 같아요. 60 넘은 할머니도요, 예뻐지고 싶어 해요. 겉으로는 뭐, 아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라고 말씀은 하지만 본능으로는 여자들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거는 여성의 본능이 아닐까라고 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본능과 그리고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성들은요, 살이 찌면 뭐라 해야 되나,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요. 짜증나고요. 왜 웃으세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안 하시려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조심을 하셔야 될 때가 임신 중이에요. 근데 그 임신 중인 그 젊은 여성들은 아직 안 겪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드려도 그냥 뭐 땡기는 대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중에 아기 낳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임신 중에는 절대로 평상시 다이어트 안 하시던 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임산부 다이어트잖아요. 똑똑한 임산부 다이어트.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임신 중에
굶어서 살 빼라 이게 아니고요. 임신 첫 달, 둘째 달부터 시작해서 산후 6개월까지, 아기 낳고 6개월까지 달달이 몸의 변화, 그 다음에 그때는 몸에 뭘 먹어줘야 되고 얼마만큼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을 움직일 때는 뭐 어떤 정도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다는 게 그 책의 내용인데요. 그 책을 제가 쓴 이유도 저는 이제 이쪽에 전문가고, 원래 전문이 또 비만을 전문을 했고, 또 아이를 셋씩이나 낳으면서 제가 경험을 해서 체득한 바도 있지만, 제 주위에 있는 같은 한의사지만 임신 중에 전혀 자기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문가도 못 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제가 그런 책을 제가 벌써 한 5, 6년 전에 썼었는데요. 그렇듯이 저도 임신을 하면 평상시에는 저는 다이어트를 잘 안 하거든요. 땡기는 대로 먹고, 근데 저는 배가 그득한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그득할 정도는 안 먹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것 같은데요. 임신 중에는 오히려 신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해요. 먹는 것도 딱 양만 정해놓고 먹고요. 그리고 챙겨서 먹고요. 양을 정해놓고 먹는 거는 탄수화물, 챙겨서 먹는 거는 뭐 견과류나 그 다음에 그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챙겨서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나마 체중이 덜 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큰애 때 12kg, 둘째 때 9kg, 늦둥이 때는 15kg나 늘었어요.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더구나 늦둥이 때는 운동도 매일매일 수영 1km, 걷기 6km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늘었어요. 운동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몸 상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기력도 딸리고 순환도 덜 되고 신진대사도 덜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할 경우, 제 생각에 20kg 넣으시는 분은 저보다 양호한 사람이에요. 저는 노력해서 그 정도니까. 근데 아마 일반인들이 노력하시면 저보다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체질이 아기 낳고는 또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지금도 먹으면 금방 쪄요. 그 대신 이제 저는 평상시에 운동을 즐겨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몸도 개운하고 인백인다고 하죠. 뭐 하던 사람이 그거 안 하면 뭐 이렇게 찌뿌덩 하듯이, 저는 운동을 안 하면 찌뿌덩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는 스타일이라 그나마 이제 저는 뭐 크게 체중이 많이 늘지 않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시고 먹는 것도 그렇게 챙겨 드셔야 되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한 4개월 될 때까지는 그때는 이제 아기가 생겨서 태반이 완성되고 몸에 이렇게 자궁이나 모든 환경이 안정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누구나 다. 한 5개월 되면 이제 몸이 안정이 돼서 배는 나오지만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초기 한 4개월 될 때까지는 입덧이 심한 경우는 정말 심해서 물도 못 먹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덧을 음식을 못 먹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두통이 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 입덧의 형태가 입덧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는 두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임신 초기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갖고요. 만사가 귀찮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저 임신 초기에 저 안 건드려요. 건드리면 폭탄이거든요. 건드려주기만 하면 제가 터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기에 다른 건 괜찮은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막 몸이 힘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개개인마다 증상은 좀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저처럼 두통이 심할 수도 있고 입덧이 심할 수도 있고 뭐 기진맥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게 다 일종의 입덧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아이가 생겨서 태반이 완성되고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 몸이 임신 아닐 때와는 다른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적응이 되는 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딱 지나고 이제 5개월 때부터는 이제 입덧도 좀 덜해지고 몸도 편안해지죠. 그래서 초기에 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아기가 생겨서 여러 가지 신경이나 몸의 모든 게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좀 더 챙겨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서 먹어줘야 되고요. 그 대신 뭐 몸 관리라고 해서 뭐 그때 뭐 큰 운동을 뭐 안 하던 걸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몸이 적응하느라 힘든데 안 하던 운동이나 뭐 안 하던 뭔가를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뭐 산책 정도나 아니면 스트레칭 정도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정도는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저도 그 초기에는요, 운동을 강도를 줄여서 해요. 강도와 시간을 줄여서. 그냥 걷는 것도 좀 덜 걷고요. 걷는 속도도 조금 느슨하게 좀 천천히 걷고요. 그러다가 이제 5개월이 딱 되면 두통이 씻은 듯이 없어져요. 말짱해져요. 그래서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신 5개월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임신 전이랑 다름없이 다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뭐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일도 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둘째 때는 배 이만해서 방송도 다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방송하다가 애 나오겠다고 할 정도로 저는 4개월, 5개월만 딱 넘었으면 애 날 때까지는 정말 그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뒷모습 보면 임신 안 한 여자처럼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뒷모습은 그다지 티 안 나게 앞으로 보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5개월 이상 되면 뭐 몸이 특별히 문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안정이 돼서 그 예전과 같은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임신 중에는 항상 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그래서 뱃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배가 좀 두꺼워지고 배에 지방이 붙어야지 혹시나 모르는 불의의 충격에 의해서 태아가 보호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여자들이 그 경험해 보셨겠지만 뱃살이 찌는 거예요. 뱃살, 옆구리살. 근데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은 엉덩이, 허벅지까지 쪄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허벅지까지 찌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에너지를 비축을 한 것을 아기 낳고 나면 모유 수유할 때 그게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잉으로 축적이 되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또 모유 수유할 때 또 사육을 당해요. 하루 5끼 먹잖아요. 미역국이랑 같이 해서 5끼 먹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축된 걸 쓰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게 또 비축이 더 되겠죠. 그러면 절대 살 안 빠지죠. 그래서 임신 중에도 이제 먹는 거를 똑똑하게 챙겨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저는 웬만하면 몸을 움직이시라고 권해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임신 중에 안 움직이죠. 왜냐면 일부러 더 둔한 티를 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더 둔한 티를 내요. 간혹 이제 저희 병원에 뭐 어머님이랑 아니면 남편이랑 병원에 오면요 막 더 힘든 척 해요. 제가 보면 웃겨. 나 애 셋난 아줌마인데 웃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좀 이렇게 포즈가 나오나 봐요. 그리고 그 시기는 보호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호가 과잉이 되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버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안 움직이고 사육 당하듯이 먹고 퍼져 있으면 살은 무지무지 찌게 돼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나중에 그 살 빼느라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살 빼는 걸 포기하고 퍼진 대로 살거나 아니면 뭐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기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엄마가 뚱뚱하다고 아기가 튼튼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뚱뚱해지는 만큼 아기한테는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임신 초기부터 줄구장창 낳기 전날까지 꾸역꾸역 하루 5끼를 먹는 엄마들도 많이 있고요. 저녁 먹고 나서도 또 이제 간식으로 밖에 나가서 또 뭔 걸쭉한 아주 헤비한 탕을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임신 중의 관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식욕으로부터의 관리, 먹는 거. 근데 그 식욕을 적절하게 똑똑한 쪽으로 컨트롤 하셔야죠.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기한테 도움이 되는,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은 꼭 챙겨서 먹어야 되고 아기한테도 필요 없고 나한테 살만 찌는 영양소는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역시 어른들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죠. 그죠? 예로부터 임신했으니까 그냥 있어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퍼질고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과잉보. 그리고 또 실은 솔직히 꼼짝하기 싫잖아요. 그죠? 몸도 꼼짝하기 싫고 그동안 많이 불임을 당했기 때문에 좀 공주 대접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꼼짝도 안 하게 되는데 실은 꼼짝 안 하는 만큼 본인이 당장은 몸이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할 때도 당장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살들이거든요. 생사구락을 같이 해야 될 살들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저는 꼭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래서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임신 중기 정도 되면 그때부터 5개월 이후가 되면 적절하게 산책도 하고 뭐 제가 한 것처럼 뭐 수영 1km, 걷기 6km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말려요. 하지만 평소에 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 체력이 되면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임신했을 때는 제가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한 거죠. 일을 줄이고 딴 거 할 걸 줄이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임신했을 때보다 오히려 저는 요즘은 운동을 그만큼은 할 수는 없어요. 뭐 아마 다른 분들도 임신하게 되면 일도 좀 줄이는 분들도 많고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아마 하던 일들이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어지는 만큼 투자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하던 걸 새롭게 배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걷는 거는 배워서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걷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걷기는 걸으시면은 이제 나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기도 운동을 해요. 그게 태교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는 집이 그 한강변이어서 한강변을 많이 걷는데 배 나온 산모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옆에 남편 손잡고 걷고 그러면 참 똑똑한 산모다. 참 잘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어줄수록 실은 걸을 때는 힘이 들죠. 누워서 눈 감고 자는 거 쉬는 것보다는 힘은 들지만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이 관절도 더 퇴화를 안 하고요. 더 튼튼해지고요. 근육도 더 발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몸이 무거워서 쉬고 싶은 본능은 있겠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걷기 정도는 꼭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출산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도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훨씬 더 분만하는데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수영을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영을 한 게 자연분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산할 때 꼭 출산 아니더라도 우리 화장실 가서 힘줄 때 입 벌리고 힘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입 꼭 다물고 힘주죠. 네, 근데 이제 출산할 때 힘주는 거는 화장실에서 힘주는 것보다 10배에서 한 30배는 숨을 참고 더 길게 힘을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아이가 쭉쭉 밀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는 숨을 안 쉬고 힘을 길게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죠. 힘을 계속 지그시 끝까지 한 30초는 힘을 참고 힘을 줄 때 애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도움이 된 게 바로 수영이 아닌가. 예, 수영을 할 때는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영할 때는 또 잠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단련이 된 게 호흡도 참을 수 있고 폐활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걷기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혹시 수영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 수영을 하시는 게 자연분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늦둥이 때 제가 쑥 낳는 거 보고 저희 남편이 너 하나 더 낳아도 되겠다. 굉장히 빨리 낳거든요. 그러니까 큰애도 실은 저는 좀 빨리 낳았어요. 빨리.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좋다고는 하는데 큰애는 제가 3시간 반 만에 낳았고요. 근데 큰애 낳으러 갈 때는 경험이 없어갖고 저녁에 한 7시 정도부터 진통이 왔는데요. 저녁을 안 먹고 갔어요. 저녁을 안 먹고 가서 이제 한 12시 가까이 돼서 애를 낳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주기가 너무 힘들어.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둘째 날 때는 그 경험 때문에 진통이 왔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갔잖아요. 힘주려고. 밥 먹고 가니까
힘도 더 잘 주게 되고 더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늦둥이 때는 이제 또 2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했죠. 단련도 됐죠. 밥도 먹고 갔죠. 늦둥이 낳고 제가 애 낳는 거에 자신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늦둥이 낳고 나니까 애도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저는 지금 넷째를 진짜로 제가 방송 멘트가 아니고 진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가져서 후년에 낳으려고. 근데 어떤가 하면요, 이제 폐경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애착이 더 생겨요. 남자는 70이 넘어도 임신이 가능해요. 근데 여자는 폐경이 되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그래서 저는 폐경이 되기 전에 힘닿는 데까지 하나는 더 낳으려고. 우리 친정엄마는요, 제가 넷째 난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미쳤냐 그래요. 그러면서 너 셋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다. 평균 이상 했다. 네 몸 생각하라고 하는데 저는 친정엄마한테는 살짝 미안하지만 저는 애가 너무 예뻐서요. 진짜로 하나 더 낳으려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다른 분들의 토본이 될 수 있게끔 어찌어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미안한 거는 아이한테 미안하고 주위에서도 말려요. 나중에 애가 크면 싫어한대요. 엄마 아빠가 나이 많은 걸 싫어한대요. 하지만 뭐 싫어하지 않게 딴 걸로 메워줘야죠. 사랑으로 더 메워줘야죠. 그래서 일단은 임신 중에는 관리를 그렇게 운동을 꼭 하시고요. 5개월 이상 지나면 태반이 안정이 되고 태아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동을 하셔도 되고 몸을 좀 움직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뭐 행여나 넘어질세라, 행여나 미끄러질세라, 미끄러지거나 하면 우리 텔레비에 봤듯이 이렇게 뭐 유산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이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늦둥이 때요. 아기가 예정일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애 나오라고 줄넘기를 했어요. 줄넘기를 몇 개를 했냐면요. 1000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왜 했냐면 이제 양수 터져서 빨리 애 낳으러 가려고 양수 터지라 싶어서 했는데 절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넘기를 한 2, 3일 하다가는 결국 우리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좀 튼튼한가 봐요. 그죠? 쿵쿵 뛰는 줄넘기를 100개도 아닌 1000개를 했는데도 양수가 안 터지고 애가 안 나와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힘줘서 낳거든요. 예정일 조금 지나서. 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단련이 되면은요, 유산 그다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유산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줄넘기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임신 중에는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최대한 몸 관리가 되는 거예요. 체중을 많이 안 늘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중을 많이 안 늘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굶으란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챙겨 드시지만 체중이 안 들게 몸 관리를 하시는 게 태아한테도 좋고 산모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분만할 때도 훨씬 더 좋아요. 너무 뚱뚱해지면 자연 분만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분만 임신 출산 전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출산 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다리던 애가 나왔어요. 근데 애가 나오면 아마 처음 애기 낳는 분들은 애만 나오면 쏙 들어갈 거라고들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랬는데 애를 낳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봤더니 배가 임신 6개월 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해지더라고요. 이 배가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다가 배가 이만큼 나왔던 배니까 배가죽이 흐물흐물하잖아요. 탄력도 하나도 없고 그죠? 출렁출렁. 다행히 저는 트진 않았어요. 그나마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저도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를 잘하면 들어가요. 어차피 만삭 지난 여성들 배는 안 늘어날 수가 없겠죠. 안 늘어나면 터지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탄력이 좋은 사람은 터지지 않고 그냥 늘어났다가 안 터지면 오히려 더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가기가 쉽죠. 근데 그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아기 낳고 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많이 나오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나이살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기 낳고 이 복부 관리를 못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 후에 어혈 관리예요. 어혈. 예. 어혈이 뭔지는 아세요? 예? 나쁜 피 빠지는 게 아니라 나쁜 피를 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혈. 예, 나쁜 피.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비생리적인 체액, 비생리적인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잘 돌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잖아요. 근데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도 이 피가 잘 돌 때는 건강한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데 이 피가 어디 흐르지 않고 어디 뭉쳐 있거나 고여 있거나 어디 그렇게 돼 있는 게 어혈이라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 어혈은 우리가 어디 탁 붙였을 때 시퍼렇게 먹는 것도 일종의 어혈이에요. 어혈. 그래서 이거는 좋은 피는 아니죠. 나쁜 피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배출이 돼야 될 피인데, 출산할 때 누구나 출혈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궁이나 이런 쪽에 뭔가, 임신 안 했을 때보다는 자궁도 이만하게 커지고, 그리고 그게 다시 정상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여기 모든 변화들이 생기면서 특히 여자들은 아랫배 어혈 같은 게 생기기가 쉬워요. 물론 출산은 아니어도 어혈이 생길 수 있어요.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리가 원활하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아랫배가 차거나 뭔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꼭 출산이 아니어도 어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혈이 잘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나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산후에는 특히 산후 아니어도 그렇지만 산후에는 임신 출산하면서 이 어혈이 해결이 잘 안 됐을 때 배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산후에는 또 배가죽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력도 없는 데다가 어혈까지 있고, 그리고 이 탄력이 제대로 잘 붙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축 늘어져서 누우면 조금 봐줄 만한데 일어나면은 축 늘어지잖아요. 그죠? 아래로 쏠리잖아요. 그게 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기가 폐하고 심장은 위에 딱 붙어 있지만 이 위하고 장이나 이런 거는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힘들 때 위하수 얘기 들어보셨죠? 하수라는 게 이게 아래로 처진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인데 우리 몸에서 이 하수가 아래로 처지는 장기가 3개가 있어요. 제일 잘 처지는 게 위하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처지는 게 장하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처지는 게 자궁이에요. 그래서 간혹요 연세 많은 할머니들 한 7, 80대 된 그 여성분들이 이게 기가 극도로 떨어지면요 이 자궁이 하수돼 가지고요 질 밖으로 쑥 빠져나와요. 원래 질 위에 자궁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밑으로 쑥 빠져서 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궁 하수예요. 그래서 이 하수라는 게 왜 되냐면요 한방에서는 기가 처지면 우리가 피곤하면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이게 그 근육이나 이런 게 축 처지잖아요. 우리 피곤한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곤할 때 몸만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장기도 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기를 막이나 인대 같은 게 이렇게 딱 싸고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막이나 인대들도 우리가 근육 처지듯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명치고 배꼽이면요. 이 사이에 위가 있어요. 그리고 장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대장이고 그 사이에 꼬불꼬불 소장이 있고요. 요 배꼽 아래에 자궁이 있잖아요. 자궁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기력이 떨어져서 처지게 되면 위가 요 명치와 배꼽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배꼽 밑으로 쭉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밥 먹었는데 배꼽 밑이 나온 사람은 이 위하수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위에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랫배가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위만 처지는 게 아니라 장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장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장이 처지면 화장실도 시원하게 못 가고요. 변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궁도 역시나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궁이 처지면서 또 이제 위나 장이나 이런 게 다 처지면서 아래에 있는 또 방광을 누르면 조금만 콩 해도 오줌이 찔끔, 기침 쬐끔 해도 소변이 찔끔, 요실금이라고 하죠. 그런 증상들도 다들 이런 게 처지면서 기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특히 아기 낳고 나서 요실금 많이 오잖아요. 아래가 이제 좀 그 출산이랑 하고 나서, 그죠?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기력이 떨어지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떨어져서 요실금도 산후에 왔다가 또 기력이 좋아지면은 요실금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런 위나 장이나 자궁이 처지면서 배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혈이 관리가 안 돼서 배가 더 나오고요. 거기다가 배까지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서 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더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에는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어혈을 잘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산후에는 이 어혈 풀어주는 약을 어느 정도 복용을 해서 이 나쁜 피가 다 빠지도록 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뱃살을 빼는 데도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산후에는요. 한방에서는 아무리 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보. 이 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보약이라고 하면 살찌는 게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약이 다 살찌는 게 보약이 아니에요. 기력이 떨어진 사람은 기력을 보강해 주는 게 보약이에요. 그래서 산후에는 이 보약을 살찌는 보약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력이 떨어진 거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혈은 빼주고 그게 바로 산후 먹는 보약이에요. 그래서 산후에는 저는 이제 산후에 살을 빼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뭘 해드리냐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식욕 억제제를 주거나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산후에는 산후 보약을 해줘요. 그래서 보약을 해주면서 어혈 풀어지는 약을 같이 넣어서 해주면 배에 있는 어혈은 빠지고 기력이 보강되면서 이런 처진 것들도 제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기력이 올라가면 피부도 더 탄력이 생겨요. 우리 몸이 피곤하면요 피부도 늘어져요. 얼굴도 늘어져요. 얼굴 피부도 늘어지고 나이 먹어서 주름이 왜 생기는데요? 기력이 처지면서 피부가 이제 점점 기운이 없으니까 처지면서 주름이 쪼글쪼글 생기는 거예요. 배 역시 똑같아요. 기력이 좋아지면은 배나 이런 피부가 훨씬 더 탱탱하고 탄력이 있어지고요. 기력이 없으면은 흐물흐물해지고 배도 더 처지고 얼굴 피부도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얼굴만 보이니까 얼굴만 신경 쓰죠. 배도 똑같아요. 배도 산후에는 기력이 보강돼서 몸이 좋아지면은 배의 탄력도 빨리 생겨요. 그래서 산후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한방에서는 어혈을 풀면서 보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는 별거 다 붕어도 고와서 가물치도 고와서 그리고 또 산후 붓기 빼느라 호박물도 먹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가물치의 경우는 저희 한방에서 보면 성질이 좀 차요. 차서 몸이 찬 사람한테는 좀 산후에도 덜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붓이 내리는 데는 좋지만 실은 부어 있는 이유가 왜 붓냐면요. 기운이 딸리면 붓는 거예요. 산후에 많이 부을수록 기운이 딸리는 사람이에요. 몸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 부기를 내리는 방법은 이뇨를 시켜서 부기를 빼는 게 아니고요. 몸을 기를 보강해서 기를 짱짱하게 해주면 부기 저절로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은 이런 보기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이뇨하는 그런 게 더 많고요.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나오는 무슨 옥수수 수염차니 이런 것들은 더구나 호박보다 더 이뇨의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에는 그런 이뇨만 시켜서 부기를 뺄 게 아니라 기력을 보강을 해서 부기를 빼셔야 되고요. 산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성의 몸이 겉으로는 부어있지만 속에는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뼈도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것도 진기가 다 빠진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산후에는. 그래서 찬바람이 쬐끔만 들어오면 이렇게 마디마디가 쑤시고 산후풍이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후에는 그만큼 몸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태아가 무에서 유를 창조가 되면서 물론 우리가 먹은 영양분으로도 아기가 형성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뼈골이 다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아기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산후에 산모한테 보강을 잘 해줘야 돼요. 더구나 우리 그 동양인하고요, 서양인은 달라요. 서양에서는 아기 낳고 나면 찬물로 샤워 싹 하고요. 아기 낳고 그 다음날 아기 싸들고 나와요, 산모들이. 제가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저 여자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관찰을 해본 결과요. 외국 애기들은요, 동양 애들보다 머리가 작아요. 두상이 작아요. 그리고 서양 여자들은 동양 여자보다 체격이 커요. 키도 크고 체격이 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체격이 큰데 조그만 머리 나오는 게 어렵겠어요. 동양 여자들 조그만데 머리가 이따만한 머리가 나오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동양 여성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 자체가 동양 서양은 달라요. 그래서 간혹 그 한국 분들 외국에 나가서 출산하는 경우 미국에서 뭐 찬물로 샤워하게 하고 막 그래갖고는 아주 몸 난리 나는 경우들 간혹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 외국에 있다 해서 외국을 따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은 동양인답게, 한국 사람들은 우리 몸에 맞게. 그래서 산후는 그 서양에서 하듯이 찬물로 샤워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몸을 따뜻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뜨뜻하게 하고 땀을 일부러 많이 낼 필요는 없어요. 적절하게는 땀이 나오는 게 좋은데 땀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요. 한방에서는 이 땀도 혈액이랑 같은 범주에서 봐요. 혈액, 진액, 땀 같은 거예요.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뿐이지 한방에서는 땀이나 혈액이나 진액이란 얘기 간혹 쓰시죠. 우리 몸에 있는 그 체액, 진액이 같은 범주예요. 근데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그 정도로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방에서는요. 땀을 많이 흘려도 피 많이 흘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땀을 물론 적절하게 내줘야지 몸에 좋을 때가 있어요. 감기 초기 이럴 때는 땀을 오히려 살짝 흘리는 게 더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산후에도 땀을 살짝 내라고 해요. 어른들이. 그래서 땀을 살짝 내는 게 좋긴 하지만 땀을 막 줄줄줄 흐르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산후 아닌 분도요. 몸이 극도로 약한 사람은 땀이 줄줄줄줄 나요. 움직여서 난다 하더라도 딴 사람보다 훨씬 많이 땀이 흐르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자고 있는데도 땀이 나요. 잘 때 머리띠가 흥건하게 젖고 잘 때 흘리는 땀을 한방에서는 도한이라 그래서요. 도둑할 때 도자를 써요. 그게 제일 나쁜 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몸이 극도로 허약해졌을 때 흘리는 땀이거든요. 그래서 땀은 무조건 많이 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흘리는 게 좋고요. 산후에도 약간의 땀을 흘리는 건 좋지만 막 지글지글 끓는 방에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지 않아도 몸이 허해져서 저절로라도 땀이 잘 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뜨겁게 해서 땀을 더 많이 내는 거는 어쩌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땀을 흘리는 건 좋고요. 몸을 따뜻하게는 해야 되지만 너무 뜨겁게 해서 땀을 줄줄줄 흘리는 거는 오히려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땀을 흘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요. 아기 낳고 그렇게 따뜻하게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경험상 아기 낳고 나면 막 열이 나요. 열이. 막 더워요. 그죠? 그래서 막 좀 시원하게 하고 싶고 겨울에도 좀 시원하게 찬바람 쏘이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첫째를 12월 달에 낳아서 한겨울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막 찬바람을 너무너무 쏘이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이 막 나요. 더워서. 그래서 찬바람을 쏘이고 싶었는데 우리 친정 엄마가 뜯어말려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제가 애기 젖 먹이느라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젖을 먹이느라 잠깐 제가 양말을 벗고 있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글쎄 창에 커튼을 쳐놨는데 커튼 밑으로 찬바람이 쏙 흘러내려가고 제 뒤꿈치로 들어가고요. 제가 한 6개월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생을 하면서 저는 또 체험을 했죠. 야, 이 찬바람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응? 내가 막 이렇게 막 열이 막 나서 시원하게 하고 싶어도 어른들이 그래서 뜯어말리는구나. 저는 체험을 하면서 저는 실은 배웠어요.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알았지만 사람들이 또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안 겪어보면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이 그런 여성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기 낳고 나면 뭐 빨리 그냥 물에 샤워하고, 물론 찬물은 아니지만은요, 샤워도 빨리 하고 싶고 머리도 빨리 감고 싶고 뭐 따뜻하게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바람 그대로 쏘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병들어서 오죠, 이제 병원에. 실제로 저한테 얼마 전에 온 여성이 3년 전에 큰애를 낳았는데, 큰애 낳고 찬바람, 에어컨 바람 그대로 쏘이고는 애 낳고 나서 이번에는 둘째를 낳고 왔는데, 둘째 임신하기 전, 둘째 낳고 나서까지 지금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해서 온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관리를 하나도 못했더라고요. 아기 낳고 에어컨 바람 그대로 쏘이고 뭐 찬물에 그대로 샤워하고 여름이니까 그렇게 한 결과 3년이 지났는데도 큰애 낳고 등짝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너무너무 고생을 한 제가 그 산모를 봤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아기 낳고는 따뜻하게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글지글 땀을 막 엄청 흘릴 필요는 없지만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샤워는 했어요. 찝찝해서 어떻게 샤워를 안 해. 머리도 감았어요. 하지만 뭐 2, 3일 만에는 아니고요. 적어도 한 일주일 가까이 참는 데까지 참아서 예, 샤워도 하고 이제 머리도 감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경험으로 샤워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샤워 싹 하고 물기 싹 닦고 옷 입는 그 사이에 한기가 들어와요. 샤워는 뜨끈뜨끈한 물로 해도 물기 닦으면서 그때 한기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옷 갈아입을 때 공기가 훈훈한 데서, 최대한 뜨뜻한 데서 옷을 갈아입고 그걸 조심을 하는 거지, 꼭 샤워를 꼭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 대신 낳자마자는 아니죠. 적어도 한 사나흘, 한 일주일 정도는 참아주는 게 좋고, 그 대신 샤워는 하고 머리는 감 때 그 물기 마르는 그 사이 순간, 옷 갈아입는 그 순간에 찬바람이 쏙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뼈가 다 느슨해져 있거든요. 산후에 골반이 벌어지면서 애가 나오면서 골반만 벌어진 게 아니라 모든 뼈가 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요, 미니멈 100일이에요. 100일이 아기한테만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고요, 실은 산모한테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100일까지는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적어도 한 6개월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기만 100날이 중요하고 산모는 낳자마자 이제 자기 멋대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0일 아니면 6개월까지는 이 뼈마디 사이사이에도 한기, 찬 기운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물, 냉장고 문 열었을 때 찬 공기, 찬 바람, 이런 게 뼈마디에 속속속 다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산후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관리 잘 안 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야지 일단은 건강하게 몸도 회복이 될 수 있고, 몸이 회복이 돼야지만 살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간혹 몸은 안 좋은데 살만 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에 몸 관리를 하는 거는요, 임신하기 전 미스 때와는 완전히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미스 때 했듯이 산후에 몸 관리를 해서 다이어트 하려면 이거는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에는 꼭 몸을 잘 보강을 하고 회복을 잘 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회복이 되면 살 저절로 빠져요. 그리고 살 빠지는 시기도요, 모 연예인처럼 한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다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한 100일 되니까 한 50%에서 60%, 6개월 되니까 한 8, 90%, 나머지 1, 20%는요, 1년 되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보기에 평범한 표준인 것 같아도 저는 그렇게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표준으로 해서 어거지로 살 빼려고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러면 평생 오히려 더 뚱뚱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회복하는 거를 더 포커스를 맞춰서 몸을 회복을 정상적으로 잘 해주면, 건강하게 해주면 살은 저절로 서서히 빠지게 돼 있어요. 물론 계속 먹는 거는 아니고요. 먹는 거는 적절하게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나 산후에는요, 일단 먹는 거 현명하게 잘 먹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몸을 건강하게 항상 관리를 해야지, 체중도 아기 낳고 나서 6개월, 1년 후에는 그 전에 몸매로 충분히 돌아오실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면 아이도 건강하게 낳고 내 몸도 건강하게 산 후에도 건강한 몸으로 날씬하게 미스 때처럼 몸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잘 관리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날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